그러셔서 지금 글씨 그림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시대적 구분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대적 구분하시면서 이 화가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 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그러니까 그 각각의 화가에 대해서 뭐 강세양이 뭐랬는지 이걸 정확히 몰라도 그 흐름을 조금 보면 설명해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무조건 한 사건이나 한 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요, 무조건 그냥 15세기 조선의 안견은 묵리도인데 요것만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읽어요. 딱딱 시대별로 뭐가 중요한데 이분은 이래서 이런 작품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 진경산수화는 이런 것이야. 왜 진경산수화 얘기 매번 나오잖아요. 그 그림의 역사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그 진경산수화는 정말 완전 획기적인 센세이셔널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신사임당이 나왔을 때는 언제야? 이분은 초충도라고 해서 벌레, 그림, 무슨 뭐 각각의 과일들 요런 아주 세세한 그림을 잘 그렸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또 얘기해 줄게. 아까 사신도 얘기할 적에 현무는 뭐였어? 주작은 뭐였어? 청룡백호 알고 계시죠? 아주 단순해. 청룡, 푸른 용. 백호는 하얀 고양이. 동서, 그쵸? 그 다음에 남북은 뭐야? 현무, 주작. 그럼 현무는 뭐야?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엔요, 현무하면은 무슨 거북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거북이하고 뱀 얘기를 많이 해. 주작, 현무.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은 뭐예요? 붉은 봉황 비슷하다. 근데 사실 이게 봉황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후세의 평가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주작이다, 봉황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작, 현무는 북쪽에 몸통은 거북이야. 그런데 뱀이 있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작, 현무 나오고, 십장생 같은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십장생 뭐뭐 있어요? 해, 그쵸? 적으세요. 해, 달은 또 어쩔 적에는 구름이라고도 대체 가능해요. 그리고 물, 거북, 소나무, 불로초, 그 다음에 산, 바위, 학, 사슴. 그래서 10개가 나와요. 이게 십장생이에요. 십장생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십장생 하면 부모님 방에 있는 자개장에 십장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무슨 한국적인 문양하면은 십장생이 다 들어가. 문갑, 지금은 문갑 같은 거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문갑. 그래서 하나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그 문갑장 아니면 문갑 이불장 그런 것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십장생이 사실 지금 나전칠기 얘기 조금 잠깐 했지만 통영 쪽에 나전칠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자개장이 비싸요. 왜냐면 그것을 인내심을 갖고 오래 배우는 분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무슨 재벌집, 한국의 드라마는 거의 다 재벌이 나오잖아요. 재벌집에 보면 정말 그 재벌집에 그것도 할머니 방에 거의 그 나전칠기가 나와요. 막 아주 은박, 금박으로 그 새겨진 그 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저게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많이 비싸졌죠. 그 주 테마가 거의 다 십장생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경산수화 얘기 나왔죠. 글씨 나오죠. 글씨 보면요. 고려 전기의 구양순체라는 거 나와요. 유신, 탄현, 최후. 근데 유신, 탄현, 최후 어디서 뭐였는데 한 분을 더 넣어서 뭐라고 했는데
기억해내세요. 무슨 뭐뭐 했어요. 이 글씨 잘 쓰시는 네 분을 일컬는 말이 있어요. 꼭 체크하시고 밑에 나왔지만 이거 보기 전에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고려 후기 송설체 있죠. 뭐 왕이지체 나오죠. 조선에는 안평대군, 그 다음에 한석봉의 한석봉체, 그 다음에 양사원의 초서. 한석봉체는요, 한석봉 같은 경우는 사실 나라를 구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글씨 하나로. 뭐 있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병했잖아요. 발발했는데 명나라에서 군대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동동하고 있는데 한석봉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쓴 글씨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글씨를 보고 너무 그 작품을 보고 좋아서 원군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랬죠. 떡을 써셨던 그분 있잖아요. 글씨로도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더 많이 칭송받은 이유기도 한 거죠. 전적 보면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직지심체, 승정원, 징비록,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에서 1863년까지의 기록이에요. 조선시대 법전, 경국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도 놓칠 거 없어요. 승정원 일기, 징비록, 일성록. 근데 징비록은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체크해 보세요. 그쵸? 다음 페이지 박물관. 박물관은 제가 그냥 일부러 다 나열을 해버린 이유가 각각의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박물관이 있는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해버렸어요. 특히 어느 지역에 어느 박물관이 있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고, 쭉 보면 등대박물관이 있어요. 국립등대박물관이 최초의 등대박물. 등대? 아니 등대가 뭐가 중요해요? 등대 중요하죠. 밤에 배, 이정표 없어요. 어떻게 봐요? 등대가 있어야 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등대는 팔미도 등대다 뭐 이런 것들. 박물관인데 다 특색이 있어요. 민속박물관도 있고 현대박물관도 있고 참소라 박물관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 무조건 외우라고는 제가 박물관은 얘기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 예를 들어서 한글박물관, 그쵸? 그리고 공주박물관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공주에서 있던 도시가 어디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 그다음에 그 도시가 번성했을 때 재위했던 왕은 누구였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국립 공주박물관은 특히 무령왕릉 왕 유물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왕릉. 그쵸? 그리고 신윤복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화풍들, 그 다음에 고려시대 회화들,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돼요. 단편으로 넣어놨지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원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국사를 조금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요거 그냥 1시간도 안 되게 한 몇십 분, 한 2, 30분 내에 다 끝낼 거예요. 자원. 다 끝내고 뒤쪽에 이제 잠깐 보고 이제 국사 위주로 가면서요. 국사 할 적에 자원도 중요한 얘기들은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책에 나오지 않는, 일단은 여기 있는 걸 무조건 다 외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기 전에 자원은 다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외워야 될 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제가 찝어드리고 그거 위주로 공부하셔서 자원은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할 때 마음은 급하지, 천천히란 말이 마음이 급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1개월 남은 것 같으니까 막 난리가 나.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하시는 대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서 알아도 정확하게. 자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막 그냥 무조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온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위주로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남는 걸 더 공부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한 달이면요. 지금 공부해도 만약에 기본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내가 시험을 늦게 공부를 했어도 지금 이번에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그냥 봐도 난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과 못 하시더라도요. 지금 하나하나 쌓으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요. 또 도로 제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냥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으시면 돼요. 463페이지 보세요. 국사 좀 할게요. 이제 국사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빨리빨리 이제 쫓아오세요. 키워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근세 세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동양의 근세 전개는 동남아시아의 서세 동점기예요. 서세 동점기가 뭐예요? 서양 세력에 의해서 아시아가 동양을 지배받는 거야. 그게 서세 동점기야. 이제 조선시대부터 서서히 밀려 들어와요. 외세의 힘.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다른 나라가 그렇게 막 급변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 안에서 서로 붕당 생기고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자기들끼리 막 아기다팀 하다가 점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사이에 서양에서는 벌써 다 쳐들어올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세사회로의 전환이 그런 기예요. 굉장히 격변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한문화의 회복인 시대인 명의에서 다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로 교체가 돼요. 그러면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거라는 요나라예요. 여진은 금나라예요. 몽고는 원이에요. 그쵸? 송이고 그 다음에 명이에요. 명은 한족이에요. 청은 여진족이에요. 그쵸? 결국은 여진족 기억하시죠? 여진족 어떤 족이었어요? 고려에 조공 바치고 땡깡 부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동북구성 달라고 땡깡 부리고 조공 바친다 약속하고 이러다가 점점점 뭐 형제국이 되든 이제 막 군신관계 요구하는 단계로까지 아주 급성장한 나라란 말이에요. 요나라는 916년에서 1125년, 금나라는 1115년에서 1234년까지 존속했어요. 원나라는 1271년에서 1368년, 그렇게 길지도 않아 원나라도. 송은 960년에서 1279년. 명나라는 여기 나왔고 청나라는 언제예요? 1616년에서 1912년까지 존속했어요. 청나라가 그래도 저력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황조기도 하고 후금에서 금나라로 바뀌고 금나라에서 후금이야. 그 다음에 청나라로 바꿨어. 저력이 있죠. 한족들이 그래서 명나라가 너무 빨리 무너진 게 참 한탄스러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시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어왔고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는 서아시아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이란 사파비 왕조, 인도 무굴 제국 등 이슬람 국가의 번성이 이루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막 변화가 일어나.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에서 에도 막부로 봉건제로 가게 있어. 그 유일하게 서세동종기를 안 맞은 나라가 일본인 거잖아요. 왜냐면 지들이 더 날뛰었어. 그렇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다 지금 인도 아무튼 그 아시아가 다 물들어갈 적에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선수를 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 제국주의까지 오면서 살아남은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미 서양 세력이 한테 점령당한 서세 동점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양 같은 경우 서양의 근세상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예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지로 확대됐는데 인간 중심적 인문주의, 근대 문화 창조, 신학 굉장히 르네상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영정조 시대는 문예의 르네상스 시대야. 르네상스 하면요, 신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굉장히 인문주의, 인간 중심, 이런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신학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은, 콜럼부스의 신대륙은 1492년에 벌써 발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강대국들은요, 해외로 벌써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야. 무역 아니면 그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신대륙도 찾고 가서 막 물건도 팔고 점령도 하고, 그래서 다 식민지 만들기 시작하는 그게 시초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잖아요. 파리나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요, 그 흑인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여기는 백인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흑인분들도 많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때 벌써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넘어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백인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어요. 르네상스가 14세기에서 16세기야.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 17세기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립과 사회개혁, 그 다음 민족문화 운동과 연계가 되어 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거는요, 우리나라의 근세사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미 그 전에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신진사대부 대두됐죠. 무인 세력 성장했죠. 무인 세력은 특히 어느 사건들을, 어느 침범 때문에 더 많이 늘었어. 홍건적과 왜구, 그쵸? 그리고 위화도 회군 일어났죠. 위화도 회군 뭐야? 다시 돌아왔어. 위화도로 갔다가 압록강역까지 갔다가 사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이성계가 최영을 물리치고 이제 잡게 된 거예요. 위화도 해군 나오죠. 그 다음에 전제개혁. 항상 뭐예요? 왕조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전제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심도 잡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려 말에서 조선을 개창하기 전에 전제개혁을 먼저 실시한 이유는 신진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신진사대부가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공민왕 때도 개혁정책을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가 힘이 없었어요. 그 힘이 뭐냔 말이야. 전제개혁이란 말이야. 땅 개혁을 해야 신진사대부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1번이 그래요. 전제개혁 실시 보면, 그리고 기존의 모든 토지 문서인 공사전적을 소각하고 관원법을 실시하여 신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토지의 수조권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이에요. 수조권이 뭐예요? 땅을 준 게 아니야.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두어 드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육룡이 나르샤 같은 경우는 정도전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성 앞에서 막 이 공사를 다 소각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회가 됐어 이러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벌이시는 거죠.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정치는. 그래서 3번, 농민생활보장과 국가의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 농민의 경작권 보호와 세율을 조정. 이런 의미도 있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농민 생활의 안정도 도모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세력의 분화는 온건파, 혁성파, 혁명파. 온건파의 대부는 누구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정몽주. 역성혁명파, 정도전 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정몽주도 이성계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참 그게 그래요. 하늘이 내려주신 왕이라서 그런지 어때요? 결국은 이성계 일파가 정몽주, 특히 정도전 일파와 이방원 세력이 정몽주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이성계가 왕을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온건파가 그러니까 혁명파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 온건파 세력이 다 선배들이 뭐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부는 다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혁명파는 한양에서 정치를 하고 온건파 세력들은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선배들, 많은 선배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방원이 가서 육룡이 나르샤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막 불을 지르는 거야. 나오게. 근데 아무튼 간에 나오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그 옹곤파의 선비들이요. 결국은 살인파의 시초가 돼요. 결국은 이 조선이라는 왕조는 살인으로 대변되는 사회거든요. 지방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냐고 찾으면 혁명파의 뿌리가 아니고 신진사대부 중에 하나인 온건 개혁파의 뿌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온건 개혁파 세력인 정몽주의 후예들은 정몽주의 뜻과 같이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죽임을 많이 당하고 그 정치 세력에서 배제가 됐어. 하지만 정도전이 일단은 정도전도 여러 투쟁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원한테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오래간 사람은 온건개혁파를 온건개혁을 주장한 살림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건 또 그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정도전 일파는 그냥 거기서 단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당장은 더 많이 희생당하고 더 피해를 입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보면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온건파, 혁명파 나와요. 그리고 조선의 건국 이뤘죠.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는 뭐야? 근세사회가 시작되는 거야. 고려 통일의 역사적 의의 기억해 보세요. 민족의 재통일이에요. 그러면 조선왕조의 역사적 의의는 근세사회로서의 접근이야. 이행인 거죠. 근세사회에 이제 속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조선의 경국과정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권문세족과 대립하는 신진사대부가 대두됐어요. 그쵸? 권문세족과 대립하는 신진사대부는 누가 등용했어요? 공민왕이었죠. 그쵸?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또 대두됐어. 홍건적의 침입과 외구의 침략으로. 그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위화도, 철령 이북 땅을 주장한, 이남 땅을 주장한 뭐예요? 세력이 중국의 그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반대한 누구? 우왕과 최영이 위화도 정벌을 그 요동 정벌을 갔는데 어때? 결국은 위화도에서 해군한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어떤 것으로 확보했어? 과전법으로 확보했어요. 그리고 조선의 건국이 일어나고, 조선 건국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토지 개혁부터 먼저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이성계도 사실은 고려의 마지막 왕처럼 이렇게 했어요.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조선을 다시 개창을 한 것이었죠. 조선이 왜 조선인지 기억하시죠? 예전에 고조선이 조선이에요. 원래는 조선의 조선이 먼저예요. 원래 고조선이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후세의 조선이 이성계가 세운 나라인 조선에서 옛조선과 신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란 말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신조선이란 말을 써요. 근데 신조선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칭하고 지금 만든 조선을 조선이라고, 신조선이라고 안 하고 조선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일본, 아시아의 상황, 정치적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때 언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국내 정세, 근세 사회로 이행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465페이지 보시면 정치제도의 확립이 나오죠.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 및 체계 확립, 이런 거 문제 날 확률 높아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번, 유교의 덕치주의, 맞아요. 덕치주의야. 정치도 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말 아직까지 쓰잖아요. 제가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 그냥 술술 나와요. 우리나라 분들은. 왜냐하면 이 덕치주의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저 신하들을 등용한 것이고, 내가 덕이 없어서 저런 직원들을 고용한 것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 덕치주의가 지금까지 깔려 있는 것이죠. 덕치주의, 민본사상, 민본 뭐야? 백성이 뿌리야, 근본이야. 사상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해서, 이거 누가 정치 추구한 거야? 정도전이 추구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정도전의 눈으로 보는 이성계는 자신의 왕도 정치, 재상 정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학문을 연구하신 분이 아니거든. 전장을 돌면서 굉장히 백전노장이시잖아요. 장군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볼 적에, 재상의 눈으로 볼 적, 자신이 이제 재상이 될 거예요. 재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성계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뭐예요? 재상 정치를 실현시켜줄 인물로 본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성계가 정도전 같은 거 경연을 굉장히 많이 벌렸어. 경연이 한마디로 뭐예요? 임금 불러다가 모셔다가 뭐 하는 거야? 가르치는 제도예요, 사실은. 학문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굉장히 그 경연을 막 회피하려고 막 굉장히 막 꼼수도 많이 쓰고 그러셨대요. 근데 정도전이 그걸 넘어가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경연을 치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뭐야? 정도전은 가르치는 거야. 누구도 가르쳐. 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정도전이 부르짖는 그 정치는요, 백성을 높이 사는 정치는 아니에요. 신하들이 백성을 끌고 가는 거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도전이 볼 적에 백성들을 이끄는 존재가 선비고, 그 존재가 신진사대부고, 재상 정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천민의 구분에 의한 지배질서와 유교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종법사상을 이용해서, 종법사는 뭐 시족제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직역의 법제 뭐야?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사회인 거야. 저 사람은 직분이 적어야, 양반이니까 저런 거에 꼭 해야 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쌍놈 주제, 감히, 이런 말 많이. 그게 뭐야? 네 수준, 네 근본은 그거니까 너는 그것만 해야 돼. 그쵸?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선의 사회고, 사실 여성의 지위도 고려 때 얼마나 높았어요. 호족도 따로 하죠. 무슨 재산도 받을 수 있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낼 수 있고 하는데,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여성들은 완전히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조선은 그런 나라예요.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이, 체제 확립이 그런 식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나라가 일단 세워지면요, 굉장한 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체계를 세워야 되잖아. 왜냐하면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 이유는 그 전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새 왕조가 개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은 것을 또 되풀이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바꾼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새 왕조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돼?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요 왕의 직권체제 정비 한번 보세요. 태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몇 분 안 나와요. 조선도 그리 많진 않고, 전기 보면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종 정도 나와요. 성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하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할머니의 섭정을 받고 커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반들과 그 신하들과 그 관계가 완전히 상하 관계가 아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에 관련돼서 이제 성종 얘기가 나올 거야. 성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성종 들어보셨죠? 고려 성종. 어떤 일을 하신 분 있잖아요. 그의 신하 또 누구? 이거 꼭 연상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태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설명들을 더 할 거예요. 태조 같은 경우는 조선 국호 제정하고 그 다음에 한양 천도했죠. 국방력 강화해서 군사체제 정비하고 경복궁 축조인데 사실 정도전이 축조한 거죠. 아무튼 간에 태조 같은 경우는 상군부 체제를 세웠어요. 상군부.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농민의 지지로 새왕조 창조하고 태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당신이 아무래도 학문적 뭐 토대나 이런 게 깊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변방에서 자란 분이잖아요. 한양의 생리나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실정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참 귀담아도 많이 잘 들으셨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사대부와 농민의 지지로 새왕조를 탄생시킨 분이에요.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고자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도전한테 많이 맡기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선 초창기에 문물을 정비하고 민본적 통치구범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 추구를 하셨어요.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는 일을 왕이 하시긴 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훌륭한 재상이 나오려면 선비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고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고자 주장해서 그러니까 왕을 모시기도 하고 밑에를 끌어가는 거. 그것이 재상정치고 정도전이 본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라고 생각한 거죠. 조선 경국전 불교 비판은 불시자편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조선 경국전은 법전이에요. 그리고 불시자편 같은 경우는 불교의 폐단을 지적한 거죠. 왜냐하면 정도전은 성리학자잖아요. 그리고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많이 피폐해진 것도 있어. 그걸 나주로 유배 가서 다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분인 거예요. 결국은 정도전 이게 다음 얘기는 제가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도전도 잘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무과시험 만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이방원과의 파워게임에서 져서 결국은 이분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정도전이 하나의 밑그림을 드리자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재상정치를 하셔야 되잖아.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상정치를 하려면 왕족들, 그 다음에 왕의 아들 뭐 이런 귀족들이 힘이 세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실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왕자들의 사병을 뺏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원도 다 뺏겼어. 그 아들들. 그런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균관에 입학하고 과거 급제한 아주 엘리트 출신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우시기도 했어. 막 본인이 양신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방원의 그 추진력이 없었다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은 아무래도 야심이 있죠. 형들이 있지만 나는 다섯째고 형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왕조가 탄생하는데 가장 힘을 많이 썼단 말이야. 정몽주도 제거하고 막 일을 많이 했어. 아버지도 막 살려내고 그 평난도에서 막 일이 벌어졌을 적에. 그런데 정도전은 내 손발을 묶네. 그럼 어떻게 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돼? 난 사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는 무기도 없어. 그랬기 때문에 이방원의 부인인 민씨 집안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결국은 정도전을 제거하게 돼요. 그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왕자의 난에서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방원은 안 되겠어. 그리고 특히나 이성계가 이방원의 큰 어머니 말고 그 후비로 들어온 중전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의 아들인 그 아들들을 중에 하나인 방석이를 세우고 싶어 했어. 아무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비가 낳은 중전이 낳은 아들들을 또 세우고도 싶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일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성계의 의중도 있었고, 그리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전장을 많이 돌았잖아요. 피도 많이 묻혔어. 그리고 정몽주도 제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질타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적에는 피를 많이 묻힌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먹은 머리 큰 형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방원 특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정도전이 먼저 친다는 그 전제하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하고도 관련이 막 앙금이 쌓이고, 왜냐하면 이방원이 아들들을 많이 죽였거든. 그리고 그 세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함흥차사란 말이 나오는 거야. 함흥으로. 근데 그냥 가시지 않았어. 옥새를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가면은 이방원은 왕이 돼도 어때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사신을 보내. 오는 족족 이성계가 어때요?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흥차사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정도전도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이방원에게 제거당해요.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과 이방간의 뭐예요? 그 형제간에, 같은 배에서 난 형제간의 싸움에서 또 이방원이 이겨. 그래서 결국은 태조로 등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굉장히 피바람이 많이 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종 같은 경우는 원래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다음 자식들한테는 장자의 꼭 왕을 시키고 싶었어. 그분이 양녕대군이에요. 양녕대군 말고 효령대군인 그 세종이 너무나 근데 학문적으로 뛰어난 거야. 막 갈등을 하는 거죠. 왕을 얘를 세우고는 싶은데 얘는 또 셋째 아들이야. 그런데 태종 자체도 첫 번째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시대부터 아무래도 장자 계승이 굉장히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들로 인해서 양녕대군이 어때? 딱 알아채고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막 기행을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많이 벌리다가 결국은 폐위당해서 지금의 세종대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태종 같은 경우는 상왕이 되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경궁이 만들어진 이유. 다 상왕을 모시기 위해서. 상왕이 누구야? 세종한테 상왕은 아버지인 태종이라면 빨리 물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병권은 갖고 있었어요. 태종이.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는 정말 백전노장이야. 엘리트시기도 하지만 어때요? 전장을 또 누비고 막 여러 정적들을 다 물리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한 일도 많아요. 나라가 처음 세워질 적에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 사실 잡고 가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한번 보세요. 태종 같은 경우는 왕권 중심의 강화책으로 해서 국왕 중심의 통치했어. 왕자의 난으로 개국공신 세력의 견제와 숙청, 그 다음에 사병철폐. 이분도 일을 하려면 어때? 아버지 때에 있던 개국공신들을 또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일하기가 편한 거야. 사병철폐했죠. 참 아이러니하죠. 태종 자체도 이방원 시절에는 사병 빼앗겼을 때 막 분해하고 난리 났었는데 이분이 왕이 되신 다음에 또 사병 다 철폐했어. 그리고 관제개혁하고 도평의사사 폐지. 태종의 업적은요, 문제에 자주 나와요. 비교해서 이성계와 세종과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여기 나왔던 이분의 업적은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의정부 설치하고 6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중요해요. 신권 세력의 응집을 방지하여 뭐예요? 신권 뭐야? 신하의 세력. 왕권 강화해서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올려서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에 시행하게 해준 6개 직계제를 실시한 거야.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관원이 뭐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간쟁, 농박을 관장하던 관서예요. 간원 미원이라고도 하는데 대신들을 견제 많이 했죠.
태종이 대신을 견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정도전 일파의 그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사원 노비에 제한하고 신문고 설치. 요거 굉장히 큰 업적들. 신문고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사병제 폐지했다는 거. 아까 사병철폐도 나왔는데 사병제 폐지를 다시 넣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조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신문고 제도. 그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확보하기 위해서 호패법 얘기가 나와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는 호패가 그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것들 쓰고 그다음에 양전사업 벌렸죠. 그다음에 사원토지 몰수예요. 굉장히 사원토지를 몰수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계를 건드린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태종 말고는 할 분이 없을 것 같아. 세종대왕도 이거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몰수한다는 건 사원의 손발을 다 끊어낸다는 뜻이잖아. 이걸 그 무서운 분 아니고 누가 하겠냐고요. 그리고 억울한 노비 해방도 시켰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종의 정책은 기득권 세력을 누르면서 뭐예요? 힘없고 막말로 백 없는 백성들을 위하는 제도들을 많이 설치한 거예요. 신문고 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억울한 노비 해방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태종의 업적 중에 하나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조선 태종 때 요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조선 태종 때 뭐예요? 종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집회에 사용될 종이의 질이나 크기, 무게 등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지소를 설치해요. 이것이 나중에 조지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거 문제 나요. 종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종이가 예전에 굉장히 귀했잖아요. 세종 얘기 나와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로소 업적을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세종처럼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이분은 몸소도 잘했지만 각각의 중요한 인물들을 등용해서 일을 잘 시킨 분 중에 하나예요. 세종이 더 위대한가, 정조가 더 위대한가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배틀하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인물을 잘 쓰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인물 분배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걸 잘 시켰고 잘 쓰신 분이고, 정조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일을 직접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특성이 좀 다르시죠.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분 나름대로 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되셨을 적에 힘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태종 아버지가 뒤에 상왕으로 계시면서 계속 뒤에서 계속 푸시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이랬던 형국이었던 거죠. 세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자가 아닌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때요? 위축될 요소를 갖고 출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막 태종처럼 무섭게 그렇게 제도를 막 실시하고 그렇게는 많이 못하셨던 분인 거죠. 세종의 특징, 정책의 특징은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기도 해요. 그런데 견제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완전히 장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견제 많이 하셨어요. 의정부 서사제 한번 보세요. 육주에서 올라온 일을 의정부에 먼저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왕에게 보고해. 그런데 인사권과 군사권은 왕이 강화하는 거예요.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두지만 다 맡기진 않았어. 견제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가 집현전을 왕립 학술기관으로 육성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홍문관으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학문적, 그다음에 뭐 정치적 그 개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현전 굉장히 중요해요. 유교적 민본주의 황희 맹사성 등 청렴한 재상을 중용했는데 사실 황희 맹사 저도 이제 이걸 쓰면서 청렴한이라고 했지만 황희가 그렇게 청렴한 분은 아니에요. 정승하면 아주 뭐 덕이 높은 청렴한 재상의 화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희로 나오는데 사실 황희는요 굉장히 아주 그 뇌물 스캔들에도 연루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권이 강하지 못할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재상들을 중용해서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굉장히 잘 쓰셨던 분이 세종이었단 말이에요. 황이요, 굉장히 나쁜 일도 많이 하시고 스캔들에도 연루되고 뇌물도 많이 받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당을 예를 들어서 패거리, 정치 이렇게 무슨 일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혼자 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적 일당을 만들지 않고 본인이 혼자 재상을 하고 정치가로서 신하로서 일을 했다는 데 많은 점수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황희 같은 경우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예전 드라마에서 세종이 그래요. 황희정승의 그 역할은 왕과 신하 간의 사이의 조정과 분쟁의 해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 신하들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세종이 황희정승을 불러.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당신 뭐하러 거기 자리에 앉혀놓는지 아니고 그런 일을 시키려고 앉았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막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그 세종과 황희정승, 황희와의 그 관계를 말해주는 단면인 거야. 그분의 황희정승의 쓰임새는 세종이 볼 적에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직접 신하들한테 말하지 못한 그 구린 이야기들을 당신이 중간에서 잘 걸러서 어떻게 돼? 조정하고 분쟁 해결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교적 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재 발굴하고 여론 수렴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집현전에서 또 학문을 연구하는 또 그 인물들은 또 거기에 또 골고루 등용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는 당신이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각각의 재능에 맞게 인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크나큰 업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국사 좀 더 많이 할게요. 그러셔서 국사하고 그 다음에 자원은 거의 다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8월 달에는 거의 국사 다 끝낼 거니까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달달달 외우시면서 앞으로 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것까지만 잘 외우시면 충분히 더 많이 업데이트 시켜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인강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